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파트를 청약을 받거나 집을 매매했을 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청에다가. 네, 난 이렇게 썼다. 이제 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름 되게 복잡해. 그죠? 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서 이걸 작성을 같이 하죠. 네, 매수자분하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당 구청에다 이거를 신고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받으면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그래, 건설사에서 그걸 대행을 해줘요. 그 계약금 치르면서 이걸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설명을 하면 뭐 제출인 이건 뭐 개인 인적사항이니까 알아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걸 해야겠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 이상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네, 예전에 뭐 3억 이상만 쓰게 돼 있는데 사실상 뭐 조정지역 아닌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쓴다 보면 되는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기 지역이라면 해당 증빙까지 네,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그 세부 내역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네, 조정지역은 해당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좋죠, 그럼 그죠?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투기 지역이라면 증빙 제출을 한다 하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증빙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그거 제가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거 써놨거든요. 네, 얘들 조정지역, 평택인 조정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 양식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 이동탄 같은 경우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 증빙까지 디테일하게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 해당 자료는 국세청에서 자금 추처 조사 자료를 활용하게 되므로 소득이 없는 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 추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잘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럼 뭐 제가 작성한 방법을 좀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세무 관련된 그 내용들은 그 세무사에게 하시는 게 맞다.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라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정보 쓰는 거니까 알아서 쓰면 되고요. 입주 계획은 뭐 본인 입주할 곳인지, 뭐 가족 입주할 곳인지, 임대 놓을 곳이 이건 뭐 본인이 알아서 쓰면 될 것 같고, 제출인 이름 쓰고 서명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죠. 이 문제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요건데, 크게 내 돈 얼마냐, 돈 얼마 빌릴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자금, 그리고 차입금, 이거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기 자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자금은 첫 번째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이거든요. 내가 은행에다 뭐 청약저축 들었다, 뭐 정기금 들었다, 이런 것들 예적금들을 금액을 합계를 쓰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투기 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네. 같이 제출해줘야 돼요. 이 양식할 때. 네, 네,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내가 삼성전자 네. 주식 있다, 무슨 뭐 국채가 있다 그러면 그 주식 채권액 그 금액을 쓰면 되고, 주식 잔고 증명을 또 첨부를 해야 돼요. 네, 예, 첨부 안 하면 전화 옵니다. 왜 첨부 안 하냐고. 그리고 증여상속 같은 경우는 이건 잘 써야 돼요. 잘못하면 증여상속세 추징당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세금 신고한 내역서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요거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요거 금액은 쓸 때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요 금액은 잘 써야 될 것 같고, 자기 자본 중에서 이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데, 은행 예금이 현금이 아니죠. 네. 이 현금은 이제 장롱에다가 보유한 현금, 네, 뭐 금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 비트코인은 금융권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밖의 자금이죠. 이게 만약에 뭐 1억이다 1억 쓰면 되는데, 이것도 잘 써야 돼. 요 금액에 대해서 자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하죠. 이거 쓰는 것도. 그리고 그 밖에 자산인데, 뭐 그 밖에 자산에다가는 예를 들면 근로소득도 넣을 수 있어요. 미래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모아서 내가 뭐 한 5천 원 더 하겠다. 그럼 여기다 쓰면 되지. 그 밖에 자산하고 종류는 근로소득 해가지고 네, 여기다 그 밖에 현금에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포함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대금 뭐냐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 내가 팔고 갈 거다. 이거 팔면 3억이다. 그럼 뭐 3억 쓰면 되고,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사 갈 때 내가 3억 받으니까 3억 쓰면 되죠. 네, 여기다 처분 금액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뭐 구체적으로 주택 이렇게 쓸 필요 없고, 3억이면 3억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번보다 다 더한 걸 여기다 소개에다 쓰면 되죠. 네, 그럼 자기 자금 총액이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차입금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금융기관 대출 얼마 받을 거냐? 이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주담보를 내가 입주 시에 잔금대출 총액을 얼마 받을 거다.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네. 조정지역이면 뭐 50%, 뭐 투기 가해지구나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 네. 그래서 거기 예상치를 쓰면 돼요. 이건 어떻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쓰면 돼요. 그때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 그것도 너무 황당히 쓰면 안 되고 납득 가능한 예상치를 쓰면 되고요. 네. 그 신용대출은 뭐 개인 신용대출 받을 수 있으면 개인 신용대출 뭐 쓰면 되고요. 그 밖에 대출은 이제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도금 대출도 어차피 나중에 입주할 때 상환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에 이제 주담보대출에 포함해서 넣으면 되고 이 칸은 그 밖에 대출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 밖에 대출 뭐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일단 안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합계죠. 요 금융기관 대출의 합계는 요거 다 세 개 더한 걸 갖다가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주택 보유 여부.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은 미보유 표시하면 되고 주택이 한 채 있다 그러면 보유 한 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임대보증금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입주 시에 세입자한테 전세 놓을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분양가가 뭐 6억이다. 근데 입주할 때 그때 그 주변세 보니까 전세가 보통 5억이다 그러면 5억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납득 가능하게 써야지 뭐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되고 그럼 현재 주변 시세 반응해가지고 주변 시세 보고 주변 전세 시세 보고 그 정도 쓰면 되겠죠. 예. 회사 지원금이 사채는 이 법이나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요. 그 밖에 차입금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기 부모님이나 그 밖에 뭐 지인들한테 차입한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부부면 부부, 직계 좀비속이면 좀비속. 근데 여기 좀 부부는 그나마 6억까지인가요? 6억까지가 이제 그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직계 좀비속을 잘 써야 돼요.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잖아요. 네네. 예,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돈 받은 경우인데 이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부모님이나 또 자식한테 돈을 받은 경우에는 이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거예요. 간주되는 게 아니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의심을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절차 잘 지켜야 돼요. 세무 상담 하셔야 되고 네. 예를 들면 뭐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빌리면은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자를 정확히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금전 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차용증 써야 되고 네. 이자 정확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4.6% 이상 줘야 되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쓰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써야 돼요. 이것도 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 그 차용증 보자 그래가지고 차용증 종이만 보면 안 돼.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절차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건 세무 상담 받으셔야 되고 좀 위험하다. 이거 같은 경우 구청에 제출하지만 구청에서 국세청을 넘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차입금 같은 경우는 조심히 써야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출하고 전세 놓을 수 있으면 임대 보증금 다 커버를 하거든요, 사실은. 네. 요즘에 아파트 분양 받으면은 거의 분양가가 전세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세금만 넣어버려도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무리하게 뭐 차입금이라든가 이 증여 상속을 넣으면 이건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야 된다. 그럼 차입금에 차용증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아니고 네. 뭐 제3자한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확히 줬다라면 네네. 그거는 이제 입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하고 보거든요. 일단 의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내가 본인이 소명해야 되는데 소명을 잘못하면 이제 증여세대로 맞는 거죠. 이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다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차입금 부분하고 요 증여 상속은 잘 써야 돼요. 예. 자, 이 합계는 이제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 합계 당연히 넣으면 되고요. 마지막 다 왔습니다, 이제. 예, 건설사, 이제 마지막에 14번인데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인데 이건 건설사한테 지급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기 자금과 차입금 합계, 분양가가 옵션금에 포함한 금액이 되겠죠. 네. 그 금액을 갖다가 나는 이제 계좌이체로 건설사에 넣어주겠다. 그럼 자기 자금 금액 합계가 넣으면 되고, 보증금이 대출 승계는, 요 위에 보면 차입금, 이 차입금 합계를 쓰면 돼요. 차입금 합계. 내 금융기관 얼마 빌리겠다, 차입금 얼마 하겠다, 임대보증 하겠다. 요 금액을 여기다 합계를 넣으면 돼요. 간단하게. 네. 예, 그러고 끝납니다. 다른 건 뭐 안 쓰는 게 좋고, 안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본인 입주하면 본인 입주 쓰면 되는 거고요. 본인 사인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건설사에서 계약금 낼 때 이거 같이 작성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알고 쓰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고가가 아닌데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그쵸. 아파트 뭐 3억, 4억을 분양받았을 경우에 네. 그거 조사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게 증여상속이라는 거죠. 과연 얘들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차입금을 어디서 돈을 빌리느냐, 이 두 부분이 가장 그 중점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쓰면은 위험하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내가 전세 놓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커버를 하거든요. 거의 7, 80% 커버를 해요. 분양가를. 나머지만 이제 그 담보대출. 전세를 놓으면 담보대출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세를 놓으면 임대보증금을 거의 분양가를 한 7, 80% 커버를 하고 심지어 100%까지 커버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입주할 것 같으면 주담보대출로 커버를 해야 되겠죠. 네. 주담보대출 커버를 하고 내가 이제 부동산 처분하면서 내가 살던 전세 보증금 받아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거나 이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전세 놓을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보다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깔끔합니까 오늘도? 그래. 네. 그럼요. 깔끔하고 세무 상담은 세무사에게. 네. 예, 저는 제가 한 경험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이제 투기 가열지구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거 다 달라고 하더라고. 예금 잔액 증명 뭐 주식 잔고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예. 정리해서 보내드렸나요? 예, 그래서 내가 사진 캡처해가지고 네. 프린트에 다 보내줬어요. 그때 아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증빙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 받을 예상금액을 내가 어떻게 해? 네. 이런 거는 나중에 향후에 이제 보완하겠다고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것까지 달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것도 마찬가지. 입주지 잔금 대출도 아직 모르잖아요. 네네. 이것도 증빙이 없어도 돼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는 밑에 위에 그렇지. 확실하게 지금 있는 것들. 통장에 돈 얼마 있냐, 주식 얼마 있냐, 증여받은 돈이 있다라면 세금 신고 내역서 있냐,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증빙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향후에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주택을 얼마 처분할 줄 알아? 모르잖아, 그죠? 네. 매매 계약서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상속세가 10억까지였거든요, 비과세가. 네. 다 10억이 더 넘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한 번 돌아가시고 한 번 부모 있으면 5억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전같이. 그래서 아마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상속세 금액도 이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외부모의 경우에 5억, 양부모의 경우에는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다 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정부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점점 세무 쪽으로 다 깊어지네요. 그만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